이번 영상부터는 현대 시작법이라는 오규원 시인의 저서를 기반으로 긴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으나 제가 설명하기 좋게 조금씩 바꿨습니다. 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인께서 충고한 조언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 쓰기 초보를 위한 두 가지 조언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시를 시답게 쓰라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래 명령문 할 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쓰라 라고 이렇게 써놨죠. 써라 하고 어라를 붙이면 직접 명령입니다.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직접 명령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렇게 쓰다의 어간에다 그냥 라만 붙이는 경우, 이 경우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간접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명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불특정 다수, 즉 독자나 뭐 청중 이런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하는 명령을 할 때는 그냥 어간에다 라만 붙입니다. 그래서 쓰라와 써라의 차이가 그렇게 다릅니다. 우선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시는 시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라고 생각하고 쓰면 모두 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특별한 게 아니니까 막 그냥 쓰세요. 시라고 생각하고 쓰면 다 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는 시가 좋은 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가 있고 그러겠죠. 네. 일단 저는 무조건 그냥 쓰라고 권유드립니다.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 쓰세요. 좋은 시든 나쁜 시든 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런 어떤 시를 쓸 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또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선 알아야겠죠. 네, 생각이 뭐죠? 생각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등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딱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생각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면 그게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든 또는 생각을 당하든 그런 어떤 뇌가 작동하는 것을 다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그리고 이제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사상의 사전적 의미는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뇌가 작동하는 게 생각이라면, 그죠? 정신이 작동해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사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적 측면이 사상이에요. 생각에 내용이 있다 이러면 우리 흔히 무슨 주의 이러잖아요. 뭐 낭만주의, 뭐 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런 것들이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상이 됩니다. 생각이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감정은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죠. 한마디로 생각의 분위기적 측면, 우리가 감정도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감정,
생각에서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화나고 열받고 이런 생각 중에서 예, 그러한 어떤 기분적인 측면, 분위기적인 측면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데 거기서 기분이 좋다, 기분이 화가 난다, 뭐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죠. 알고 보면 다 생각이죠. 네, 그 생각에서 내용적인 측면이냐 또는 기분의 측면이냐 이걸 따져서 사상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또는 시를 쓸 때 네, 중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통상적인 관점에서 시란 요즘은 시가 워낙 다양해서 통상적인 관점,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 가운데 산문, 네, 줄글이라고 그러죠. 산문이 아닌 운문, 마디글이라고 해요. 운문, 즉 뭔가 음악성이 있는 글을 말하죠. 산문과 운문의 형태로 된 것은 모두 산문이 아니고 운문의 형태로 된 것이면 모두 시이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관점이고 요즘은 산문시도 많죠.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문이 아니고 톡톡 끊어서 원문으로 쓰면은 그것이 시이다라고요. 다만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누구나 시는 쓸 수 있다. 좋은 시를 쓰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라고 시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를 쓰실 때는 너무 좋은 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쓰세요. 그냥 막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냥 막 쓰시면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네, 계속 쓰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니까 우러나는 대로 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작동하면은 그 작동하는 생각들을 다 글로 표현해 보시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좋은 시를 쓰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창작의 즐거움보다 결과만을 탐하여 남의 것을 모방하는 시가 아닌 것. 그러니까 모방이 아닌 것을 쓰래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시를 쓰려고 하다 보면 모방하게 되죠. 이렇게 자꾸 좋은 표현들을 모방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좋은 시래요. 두 번째 좋은 시는 지식을 나열하거나 허황하게 꾸미는 시가 아닌 것이라고 해요. 지식을 나열하면은 막 멋들어지게 지식을 나열해서 쓰면 뭐라고 그래요? 현학적이다 라고 하죠. 그런 현학적이지 않은 시를 쓰라고요. 네. 또 허황하게 꾸미는 시, 허황하게 막 꾸며놓은 뭐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수사적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현학적이거나 지나치게 수사적인 시가 아닌 것을 쓰라고 그래요. 네. 자꾸 현학적인 시를 쓰게 되면 핍진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와 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실제에 가깝게, 네, 실제에 가깝게 시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욕심을 두지 않고 아는 체하거나 흉내내지 않는 거짓 없이 쓴 글, 그것이 좋은 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초보자들이 그런 거 다 구별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읽었을 때 좋다고 느껴지는 시가 초보일 때는 좋은 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때요?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시를 시답게 써라. 이 답다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뭐 답다 할 때. 네. 그 전미사는 이렇게 붙였어야 돼. 이렇게 띄어 쓰시면 안 돼요. 붙였습니다. 답다는
전미사니까 붙였습니다. 시는 시답게 써라. 그래야겠죠. 산문시를 쓰든 또 운문시를 쓰든 시답게 써야 되겠죠. 시, 소설, 희곡, 평론 이런 걸 이제 장르라고 하죠. 시, 소설, 희곡, 평론 등등은 모두 문학적 탐론이다. 네, 문학 맞죠. 그래서 소설은 소설답게, 희곡은 희곡답게, 평론은 평론답게, 시는 시답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를 시답게 쓴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산문시를 쓰든 운문시를 쓰든 너무 시답지 않으면 또 산문시는 자칫 잘못 쓰면 굳이 수필을 쓰지 뭐하러 시를 쓰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시답게 써야 되는데 그 시답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시를 시답게 쓰려면 시적 사고와 시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네, 이 두 가지 자꾸 말을 써보세요. 시적 사고, 네, 시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하지 않고 아까는 생각과 사상을 설명했었죠. 생각이 있었고 사상이 있고 이번에는 사고래요. 사고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내용이 있게. 네, 사상은 그게 체계가 잡힌 내용이라면 사고는 생각으로 깊게 살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고죠. 깊게 생각하면서 살펴가는 것. 그게 이제 사고인데. 그리고 또 시적 표현. 평범한 표현을 쓰게 되면 시답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시다우려면 시답게 쓰기 위해서는 시적 사고를 해야 되고 시적 표현을 해야 되죠. 시적 사고를 하고 시적 표현을 한다. 이 두 단어를 항상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적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시적 사고인가 또는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시적인 표현인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시를 시답게 쓴다라고 합니다. 적확한 시적 표현, 제가 이게 적확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적확하다라는 것은 딱 들어맞는 거죠. 정확하다 이런 말은 정확하다라는 말과 적확하다는 말이 딱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틀리지 않는 게 정확한 거고 모순이 없는 게 정확한 거지만 적확한 것은 상황이나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 딱 들어맞는 게 이제 적확한 거죠. 그래서 적확한 시적 표현 그게 어떤 건데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거나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절망이 뭐예요? 근데 절망. 네, 여기 절이 끊을 자에다가 발알망자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끊을 절 발알망, 즉 희망이 꺾이면 그게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네, 절망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 키에르케고르에서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뭐였더라? 이렇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네. 절망이란 오히려인데 여기서 절망은 시적 표현이잖아요. 절망은 희망이 꺾인 상태가 절망인데 여기서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거나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망은 그 정도의 절망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은 희망을 내려놓는 것,
희망을 어느 정도 욕망으로 본다면,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이란 오히려 아주 안 좋죠. 절망을 하고 나면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 상태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거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고통을 다 겪으면, 그러니까 허영만 시인의 겨울 들판을 거닐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허영만 시인의 겨울 들판을 거닐며. 그 시에서 보면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따사로움을 알았다라고 해요. 고통도 충분히 받고 나면 오히려 따사로움을 알았죠. 매운 바람도 계속 맞을 만큼 맞고 나면 오히려 따사로움을 알았다라고 하듯이, 절망도 그 절망에 이르고 욕망을 계속 쫓다 보면 고통스럽죠. 욕망이란 것은 원래 채워질 수 없는 것인데 계속 쫓다 보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절망에 빠져보니까 오히려 눈처럼 포근하구나 라고 합니다. 거기서 안식을 느낀다고 해요. 오히려 더 절망스럽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는 절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적 표현이다 라고 해요.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시에서는 비유가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확하지 못한 시적 표현의 예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적확하지가 않다라고요. 이렇게 쓰면 어떤 점에서 적확하지 않은지 한번 봐요. 이렇게 쓰는 것은 적확하다라고 해요. 눈이 뭐 같아요? 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솜은 또 어떤 느낌이에요? 포근한 느낌이죠. 이렇게 쓰는 것이 시적 표현이고 바로 적확한 시적 표현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적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솜털 같은 눈 내밀고, 여기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우리 사람 눈도 포함되죠. 나무가 겨울을 지날 때 잘 나뭇가지를 살펴보시면 어떤 맺혀 있는 망울이 있어요. 그 망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꽃이 피기 위한 망울은 꽃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잎이 싹트기 위한 망울을 잎눈이라고 합니다. 잎이 피기 위한 봄에 잎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맺혀져 있는 것을 잎눈,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맺혀져 있는 것을 꽃눈이라고 해요. 우리 목련나무 보면은 꽃눈이 아주 명료하게 아주 예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눈을 말해요. 솜털 같은 눈 내밀고 있는 버들가지 새로. 버들강아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버들가지 새로라고요. 근데 이제 버들강아지 보시면 그 자체가 솜털이죠. 그 자체가 솜털인데, 솜털 같은이라는 말을 또 쓰면 적확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버들가지 새로 굳센 나무 줄기만큼 빗줄기가 굵어졌고 라고 해요. 굳센 나무 줄기. 장대비 같은 것을 이제 장대비같이 주룩주룩 내리면 빗줄기가 좀 굵다고 하죠. 그런데 굳센 나무 줄기만큼 빗줄기가 굵어졌고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줄기를 몸통 줄기를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빗줄기가
나무 몸통 줄기만큼 두껍지는 않죠. 너무 과장됐다 이런 거죠. 너무 과장된 표현은 적확하지 않은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식물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 표현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줄기라는 게 있는데 식물계에서는 줄기는 다 줄기예요. 나무는 다 줄기인데 거기에 원줄기라고 합니다. 원줄기. 원줄기를 몸통줄기, 가운데 두꺼운 줄기 있죠. 소나무로 치면은 소나무 제일 두꺼운 가운데 그 두꺼운 줄기를 원줄기라고 해요. 영어로는 트렁크라고 합니다. 코끼리 그 트렁크 있죠. 트렁크. 네, 이거를 이제 원줄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줄기 말고, 제일 두꺼운 부분 말고,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나뭇가지. 가지. 네, 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줄기라고 합니다. 네, 가지줄기. 그러니까 어차피 다 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줄기는 몸통을 말하죠. 그냥 줄기 하면 몸통을 말하는 거니까, 가지줄기. 이 가지줄기가 있는데 둘 다 줄기예요. 그래서 가지줄기는 영어에서 bow라고 하죠. bow, branch라고도 하죠. 브랜치는 너무 두꺼우니까 twig라고 해요. twig. 네, twig 정도, 뭐 switch라고도 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가지 아주 장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는 가지가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한국어에도 휘추리라는 말이 있죠. 휘추리, 휘추리 이렇게. 회초리는 애들 때릴 때 쓰는 게 회초리죠. 회초리. 네, 개구장이들 때릴 때 쓰는 게 회초리고, 휘추리는 가는 나무 줄기를 휘추리라고 해요. 네, 가는 나무 줄기. 이 빗줄기를 비유하기에는 여기다가 휘추리만큼 이런 정도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뭇가지만큼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어느 정도 과장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적 표현을 시적으로 하려면, 그죠? 표현을 시적으로 하려면 사고를 시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좋은 시를 쓰려면 시적 사고와 시적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확한 시적 표현을 해야지, 네, 너무 과장하거나 또 의미가 겹친 표현들은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규원 시인께서 좋은 시 쓰는 방법, 오규원 시인께서 제시하신 좋은 시에 대한 설명을, 네,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 서원 들어가고 한 번만 더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부터 시적 표현의 이해에 대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